글쎄, 저는 1776 연구소 대표인데요. 한국에 와서, 작년에 와서 1776 연구소를 세웠어요. 왜 1776인지 아시는 분? 그렇죠, 그렇죠. 미국 독립연도인데, 원래는 이름이 뭐였을까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은 보수주의 철학을 이제 그 공부하려고 이제 원래는 1차적으로 아내 외조하려고 간 거고요. 저도 가정적인 삶을 실험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내 외조하려고 사실 애기들 보려고 아내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미국 갔는데, 가 있는 동안에 아이들 잘 동안에는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수주의 연구하고 청년들한테 그 보수주의 컨텐츠를 알리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국에 있어서 번역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보수주의 연구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보수주의 연구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수주의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그러면 무슨 대체제가 있을까? 대체할 만한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두 번째가 참 흥미롭게도 칼뱅주의 연구소예요. 칼빈주의는 이제 우리나라식이고 칼뱅주의 연구소인데, 보수주의랑 칼뱅주의랑 그만큼 정신이 같다라는 거죠. 어쨌든 칼뱅주의 연구소인데, 제가 신학자가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대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개신교만이 아니기 때문에 칼뱅주의도 한계가 있다. 당연히 훨씬 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1776 연구소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은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번호로 시작되는 것도 되게 유리했어요. 여러모로 유리했고, 그리고 사실은 보수주의의 정신이 가장 잘 발현된 체제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건국이기 때문에 딱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칼뱅주의랑도 연관이 있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미국은 사실상 누구죠? 본 랑케라는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은 칼뱅이 사실상 미국을 건국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칼뱅은 1400년대, 500년대 사람인데 1776년에 독립하고 1787년에 헌법을 쓰고 건국한 그 나라의 아버지가 칼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일반 역사학자가, 그 사람은 칼뱅주의자도 아닌데 그 정도로 칼뱅의 영향력은 지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776 연구소가 됐고요. 결국 가리키는 거는 보수주의, 그죠? 보수주의고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유교 보수주의도 있고, 그죠? 저기 이슬람에 가면은 무슬림 보수주의, 그죠? 칼리페이트를 뭐 만든다거나 이런 게 있고, 이 카이퍼는 보수주의라는 말을 여기 한 번씩 나오죠. 보수주의라고 말하는데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칼뱅주의랑 다른 뜻으로 말을 해요, 그죠? 그럼 또 헷갈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럽에서 보수주의 하는 거랑 미국에서 보수주의 하는 것, 또는 제가 말하는 1776 보수주의랑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말하는 보수주의는 미국의 건국이고, 미국의 건국의 핵심은 프랑스 혁명, 여기서 계속 나오는 프랑스 혁명과 반대되는 거를 이제 미국의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곧 자유를 추구하되, 그 자유가 신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신과 함께 신 아래 있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달리 미국의 혁명은, 프랑스 혁명보다 12년 전에 있었지만은 미국의 혁명은 정치 체제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되, 영국하고는 다른 신정 체제였던, 국교가 있었던 영국하고는 다르지만 저기 프랑스처럼 이교나 이신론이 아닌 그런 새로운 나라를 이제 꿈꿨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사실상 대한민국의 기초이기도 하고, 물론 그 당시에 공감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적어도 뭐 윤치호라든가 이승만은 물론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미국의 건국 정신을 한국에 도입하고 싶어 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그래서 1776을 대한민국에서 전파하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제 1776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로 받을게요. 근데 이제 칼뱅주의 미래 요 챕터를 이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여기 온다 그래서 처음 봤어요. 그 전에는 이제 영어로만 읽어서 한국말로 보는 건 처음인데 그래도 영어로 봤으니까 뭐 떠올라야 되잖아. 하나도 안 떠올라.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그거예요. 물론 이제 언어학적으로도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도 느꼈을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프랑스 혁명도 나오고 이 격변의 정신 315 같은 책이죠? 버전이? 예. 315쪽 예를 들어서 격변의 정신 사나운 열정은 당시 프랑스에서 1789죠. 1789의 정신. 특히 수치스러운 외설 문학을 통해 여러 나라로 번졌고 그들의 삶을 더럽혔습니다. 이거 하면서 저는 저기 그 지난달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 올림픽 막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바가 없이 프랑스는 그렇게 쓰임 받는구나. 사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또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살아 있었다면 저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아 프랑스가 프랑스했다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영국에서 우리 런던에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영국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만나면은 영국에서 인사말 알죠? 날씨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모든 영국 사람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 조크들. 근데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프랑스 욕이에요. 프랑스 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저절로 보수주의자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프랑스가 프랑스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도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죠? 1908년이죠? 1908년 이승만이 1898년이구나. 그죠? 1898년에 프린스턴 강연을 했던 건데 10년 뒤에 이승만이 오죠. 거기로. 그런데 그때 이 카이퍼의 주적은 당연히 이제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죠. 그죠? 근데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그 당시에 20세기 말,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적은 어떻게 발현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 무슨 주의? 영어로는 모더니즘인데 여기 현대주의라고 번역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현대주의를 적이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현대주의. 또는 신학적으로 중간 군데군데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유주의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보수주의도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까 말했듯이 유럽에서 왔으니까. 유럽에서 말하는 보수주의는 뭘까요? 카톨릭일 수도 있죠. 카톨릭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안 가. 카톨릭까지도 안 가고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전에는 카톨릭인데 그것보다도 왕정이에요. 왕정에 대한 복고. 그래서 유럽에서 보수주의자를 뭐라고 다른 말로 부르냐면은 숫자를 써서 역시 오탄토티스트라 그래요. 오탄토트가 이제 숫자인데 몇 숫자일까요? 88년. 오탄토트. 88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났어요? 1789년. 그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탄토티스트. 88년대로 돌아가자. 프랑스 혁명이 있었기 전으로 돌아가자. 여기에는 기독교적인 색채도 있죠. 왜냐하면 1789가 기독교로부터의 자유, 기독교를 폐지하는 반기독교 또는 디크리스천나이제이션, 비기독교화하는 작업이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혹해요. 우리는 오탄토티스트가 아닐까? 기독교의 왕성한 그 영광, 그걸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 기독교적으로 지배하는, 기독교적 통치, 그죠? 물론 그때 많이 부패를 했지만 루이 14세인가요? 굉장히 많이 부패를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체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더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로 인해서 이 동성애자들이라든가 이 반기독교주의자들 사실은 무력으로라도 그죠? 뭐 우리나라의 보수는 뭐라 그래요? 삼천교육대 다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잡아 넣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정서가 통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우리 자녀들 막 뺏어가고 그러니까 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비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다 가둬 넣든지 뭐 하여간 다 처단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왕정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죠? 꼭 왕이 없더라도 어쨌든 강력한 독재가 되면은 기독교 독재가 되면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그대로 모세오경의 율법들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 돌아가려 하는 회귀의 정신, 88주의자들, 오탄토치스트들이 미국의 보수주의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보수주의는 그런 보수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자유를 주되 기독교적인 어떤 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한다. 사실은 모순이죠. 자유의지를 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기독교 신앙 자체가 모순이고 은혜이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시도했던 첫 번째 나라였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적어도 250년 동안 성공해 오고 있는 나라라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모델을 삼아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던 거고요. 찾아보면은 그런 나라가 한국 말고 없어요. 한국 말고 없어요. 많은 나라들을 가보기도 하고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나 축복받은 나라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만한 책임이 있다라는 건데 어떤 책임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이 또 이제 생기겠죠. 통일이 그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소개는 그렇게 하고 그죠? 질문을 그러면은 받도록 할까요? 질문을 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같이 질문을 고민해 보자 그러는 거지. 제가 무슨 답을 주겠어. 예. 예. 그러면 읽으면서 혹시 질문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라도 해주세요. 네. 칼빈주의 방향이라는 책을 사실 오늘 저도 처음 그러셨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쭉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윈주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옹호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다른 신학자분이나 아니면 좀 목사님들이나 이런 공부하셨던 분들이 얘기하시는 바로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좀 지나면 좀 옹호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오해에서 비롯됐던 얘기까지는 어느 정도 들었었는데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비판이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창조론을 조금 더 주장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현대 창조론은 아무래도 변이론에 좀 입각해서 생각을 하는 편이잖아요. 한마디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소진화를 소진화를 인정을 하고 대신 대진화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데 이 소진화적인 부분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이 그거에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대와 좀 차이 있게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셨던 건지 아니면 오히려 진화론에서 저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동의를 하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아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답에 근접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 카이퍼 당시에는 당연히 다윈주의가 이제 막 태동하기도 하고 막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세계관을 막 바꾸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어떤 지금 뭐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지적 설계론이라든가 물론 소진화 대진화 이런 구분조차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창조 신앙이면 신앙이었죠. 신앙과 이제 새롭게 그 신앙에 도전하는 여러 가지 진화론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진화론을 그냥 세상 학문이라고 여기고 특히 카이퍼는 세상 학문에서도 그죠? 영역 주권 이론으로서 세상 학문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빛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그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진화론이 만약에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박할 근거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지만은 지금 나오는 그러한 사실들 발견되는 뭐 포sil 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이 성경적 진리와 융합될 수 있을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유신진화론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펼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카이퍼가 진화론이 틀렸다라고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진화론에 특히 그 창조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앗는, 그죠? 그것도 이제 사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고 모든 것을 다 프랑스 혁명이라고 말을 해요. 다윈주의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과학적인 어떤 새로운 발견이라든가 화석의 발견 뭐 이런 것을 프랑스 혁명의 후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과학에서 뭐 창조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시도, 의도 그런 악의를 이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죠? 꼭 뭐 젊은 지구론이라든가 어떤 문자적 해석이 아니더라도 본인도 사실 굉장히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자유로웠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좀 우려할 정도로 상당히 되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듯한 해석들을 기발한 해석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창조적 질서,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대적하는 것에 자기는 열혈적으로 이제 반대를 했던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어떤 진리라고 드러난다라면은 그것과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이 없도록 스스로 막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나오는 표현들 몇 개가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나 창조론자들이 보기에는 넘어갔다 또는 타락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 항상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우리한테 드러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사실들 진리들 에비던스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을 거라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주권론 그런 것들을 방어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또 처음부터 어려운 점 여기서 그럼 저도 이제 막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 들어봐요. 유신진화론자 없어요? 그러면은 젊은 지구론자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7,000년이다. 없어요? 여기 있어요? 모른다. 이게 뭐 말하는지 모른다. 알겠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카이퍼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칼뱅은 뭐 그 당시로서는 그랬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문명의 발달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때 더 진리에 근접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과학의 발전이나 문명의 발전이 우리를 결코 더 낮게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는 진보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오니까 우리는 우파 진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진보라는 말에 주는 뉘앙스가 뭔가 나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보수는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진보주의는 완벽한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간다라는 뜻에서 프로그레시비즘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 완벽성을 추구하는 개념이고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전적 의미의 진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반에는 인본주의, 인간 이성을 신봉하는 것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프랑스 혁명도 시작하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어떤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완벽할 거야. 모든 가난과 그런 게 없어 평등할 거야라는 그 추상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 추상을 위해서라면 뭐 학살도 가능하고 뭐 지금의 모든 고통도 가능하고 뭐 나치도 마찬가지고요. 나치도 다 공산주의였고 지금 마오주의도 그렇고요. 모택동의 문화혁명이나 대학준운동이나 다 그런 유토피아를 향해서 우리는 진보한다. 그래서 진보를 빌미로 학살이 되고 모든 범죄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진보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인데 그래서 진보는 우리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어쨌든 네. 창조. 예. 그 젊은 지구가 그래서 더 진리에 근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길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현대 시점에서 어떤 화석이나 이런 돌멩이를 보고 뭐 연대 측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공룡이 어떻게 죽었을 거야 라고 상상하는 것을 우리는 history, 역사라고 정의하지 않거든요. 역사라는 그 정의 자체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 3번이 있겠지만은 그 정의는 사람이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그 당시에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일기를 쓴 것처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역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연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자연사 박물관에 갔을 때 막 공룡 있고 막 몇 억만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써는 거는 다 상상일 뿐이에요. 어떤 특정한 이론에 의거한 상상인데 너무 자신 있게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막 써냈잖아요.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은 참 정말 다른 세계관을 가리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역사는 사람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기록한 가장 처음에 기록한 것,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뭐 점토에다 했든 뭐 어디다가 했든 파피루스에다 했든 그것은 사실 6천 년을 넘어가지 않아요. 6천을 넘어가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지구론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역사관은 뭐 성경의 그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도 물론 있지만은 기록이 6천 년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젊은 지구로 이 인류의 역사는 상당히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짧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세계관의 이 전제들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6천 년이라고 생각하면은 몇 세대예요? 우리가 다 셀 수가 있어, 그죠? 6천 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은 몇 세대가 흘렀겠구나 셀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한대 또는 뭐 몇 억만 년이라고 생각하면은 가늠이 돼요? 몇 억만이라는 게 가늠이 안 되잖아. 그것 자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신이 되는 거야. 시간을 숭배하는 거고, 모든 해석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서 해석할 수 없는 모든 도덕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제들까지도 어디에다가 그 답을 놓냐면은 시간에다가 치환하는 거죠. 치환하는 거죠. 시간에 어필하면, 시간에 호소하면 모든 문제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근데 그러기 전에는 6천 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셀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답을 찾아? 그러니까 이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제가. 네. 또 질문. 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또. 네. 카이퍼 시대에 칼빈주의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과 오늘날 칼빈주의를 그냥 본인의 신앙을 벗어나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사회의 제도나 거시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해 있잖아요. 네. 박사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것들은 계속 여전히 같다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전략적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칼빈주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라고 하면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싸우고 있는 적 중에 하나가 프랑스 혁명은 아니잖아요. 프랑스 혁명의 후예들은 될 수 있어도, 물론 과학주의, 다윈주의도 될 수 있겠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그죠? 사회주의, 유토피아니즘. 근데 칼뱅 때는 1898년이면은 소련이 있기 전이에요. 물론 막시즘은 있었겠죠. 막시즘 1948이니까 한 뭐 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책을, 이 프린스턴 강연을 할 때쯤 되면은 막시스트들도 많이 있었고, 막스에 대한 기억도 있을 거고, 파리 혁명의 기억, 파리 꼬민 그 혁명의 기억도 있겠죠. 그 피바람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후예구나라는 것을 감은 잡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카이퍼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중국 혁명이라든가, 그리고 또 북한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 유럽에서 지금 얘네 고향인 네덜란드에서 지금 또 창궐했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무슨 말이 뭐 어쨌든 그런 온건한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카이퍼는 맞닥뜨릴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이퍼가 무슨 당을 창당했죠? 반혁명당, Anti-Revolutionary Party를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혁명은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당을 창당을 했는데 그 당을 모체로 삼고 있는 지금 네덜란드에 당이 있어요. 자신들의 우리 당의 최초 창당한 사람은 카이퍼야라고 말을 해요.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아. 뭐 독일로 치면은 제 정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독일로 치면은 기독교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기독교적인 그 전통 이거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당이 있어요. 근데 스펙트럼으로 놓고 보면은 사회주의당이에요. 사회주의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카이퍼의 책,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카이퍼의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은 그 원어들 다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주의적인 생각과 충돌이 없는 많은 부분들을 발견한다는 거지. 그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또 개신교인들이고 칼뱅주의자인데도 그러니까는 지금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거 번역하신 분은 모르겠지만은 그 카이퍼주의자 또는 칼뱅주의자 아니 카이퍼주의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몇 대 한 5대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죠? 그 중에 한 두세 명은 상당히 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상당히 저쪽에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나 이런 쪽에 열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신학자들이 카이퍼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보수주의자의 싸움에 있어서 이 카이퍼가 양날의 칼이 되나? 이렇게 싶은 거죠. 양날의 칼이 되나? 저쪽도 이거를 무기로 삼는다고? 이거는 아니지만 이 다음이라는 도서 출판은 아니지만은 이거 전 번역 또는 이거 말고 그 기독교 정치 강령인가? 카이퍼의 정치 강령, 그 정당 정책을 정리한 책이 있는데 그거는 그 출판사는 이 저쪽 책을 많이 출판하는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이거를 나름대로의 그 번역한 사람도 물론 약간 저쪽에 경도돼 있고 그 서문을 쓴 사람도 상당히 되게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 대한민국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뱅주의 강연도 그렇고 이 카이퍼의 어떤 이 영역 주권론과 일반 은혜론이 상당히 저쪽의 무기처럼 활용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필독서로 읽어야 되는 거야? 싶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고민이 많고 최근에 또 최근에 몇 달 전에 나온 책인데 카이퍼가 한국교회에 쓰는 카이퍼의 편지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의 형식으로 카이퍼라고 빙의를 해가지고 그 저자가 카이퍼가 쓰는 편지처럼 한국교회에게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근데 내용이 완전히 몰라.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저쪽을 옹호하는 사회주의 WCC 뭐 저쪽을 옹호하는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지요. 카이퍼를 그렇게 써? 그리고 거만하게 카이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편지를 쓴다라는 게 근데 되게 존경받는 학자예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교단으로서는 보수 교단인 백석대 교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현대의 카이퍼 신학, 칼뱅주의 강연을 적용할까? 이건 사실 그냥 의견의 차이 아닐까, 해석의 차이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좌파라고 그냥 쉽게 말할게요. 녹음하고 있네. 근데 어쨌든 그냥 저쪽 사람들이 카이퍼를 활용할 때는 이 카이퍼의 영역 주권에서 특히 사회 참여, 그죠? 우리가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도 모든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한 뼘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로잔 대회가 논란이 많은데 로잔 대회가 하는 것처럼 사회적 참여, 사회적 구원, 개인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은 물론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회적 구원을 한다. 일반 은혜, common grace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카이퍼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common grace가 바로 그것이다. 이 사회도 변혁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마 그런 거를 따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도 변혁해야 된다. 영혼 구원도 있지만은 사회도 변혁해야 영혼 구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사회부터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고 영혼 구원보다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믿음의 영역이잖아. 천국은. 그렇지만은 그거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영역을, 주권을 드러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되는, 이게 그렇게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좌파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 보수주의자는 칼뱅을 볼 때, 그 영역 주권론이라든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주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은혜를 말할 때도 당연히 우리 기독교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저 사회, 체제, 문화 이런 것들에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주권이 역사하죠. 일반 은혜가 그거죠. 그렇지만은 그 목적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혹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택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변혁을 추구하는 이유는,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는 이유는 택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얘기할 때 일반 은혜의 목적은 특별 은혜를 위한 것이다라는, 특별 은혜, 그러니까 우리 택자들,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상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포인트가 다르죠, 그죠? 그렇게 딱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딱 놓고 봤을 때 일반 은혜가 이제 깔려 있지만은 그 목적이 특별 은혜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순서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복음주의, 개인 구원 뭐 이런 그 원칙을 세우지 않는 채 카이퍼를 읽다 보니까 카이퍼의 사회 참여, 저기 문화 영역에서도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퍼져야 돼. 동성애자들도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들도 품어야 돼라는 식으로 이제 사회 참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적이었던, 그 일반 은혜가 추구하려고 했던, 세우고자 했던 그 특별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그러면 카이퍼 본인은 뭐를 생각한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중간중간 모호하게 해석한 게 있어요. 카이퍼도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하면 사실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많은데, 지금의 신학자들이, 특히 이제 보수 신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일반 은혜가 목적인 것처럼, 사회의 변혁이 목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거는 오류야, 카이퍼가 오버했어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카이퍼도 가장 최근에 이제 번역된 게 저도 처음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된 책이 한국말로 먼저 번역이 됐는데, 작년 말에 뭐였죠? 반혁명 국가학이라는 게 있어요. 2권짜리 저기 사랑의 교회에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봤을 때는 그게 분명히 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죽기 3년 전에 쓴 거예요. 가장 최종작이었고, 이게 이제 1898년이면은 그거는 1913년이었으니까 한창 성숙한, 그죠? 이 칼뱅주의나 또는 그 반혁명주의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게 확실히 드러나요. 이 정치 체제, 특히 이제 미국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이 건국과 이 독립과 건국은 이 칼뱅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제 체제를 다잡은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미국 자체, 미국의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택자들, 그죠?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을 해요. 그 당시로서는 미국이 그 이후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로 특히 이제 윌슨 이후로 많이 퍼뜨릴 거라고는 아마 본인도 몰랐겠죠, 그죠? 이 카이퍼가 예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해석은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게까지도 내다봤을 수 있겠구나. 카이퍼가 지금 만약에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 칼뱅주의가 미국으로 안착이 됐는데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미국에 있는 택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을 이렇게 건국했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항상 기억할 것은 일반은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반은혜는 무조건 특별은혜 밑에 있다라는 것을 견지를 한다면 카이퍼를 함부로 활용해서 좌파 사회주의적인 어젠다를 펼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